낡은 위장 재킷과 다른 배낭을 맨 소녀가 고급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경멸의 시선이 쏟아졌다. 한 직원이 비웃었다. 생존 캠프가 실수로 그녀를 내려준 걸까? 다른 직원은 여기를 군기지로 착각했나 보네 라고 덧붙였다.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구석에 앉았다. 하지만 정고가 되자 로터 블레이드 소리에 옥상이 흔들리고 진짜 블랙호크가 착륙했을 때 전술 코드명으로 호출된 사람은 그녀였다. 에밀리 카터는 22살로 차가운 아침을 막 지나온 듯 빛을 받는 창백한 장밋빛 피부를 가졌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부드럽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채 어깨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거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갈색 눈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위협을 탐색하는 듯했다. 그녀는 주변 여성들처럼 요란하고 세련된 방식이 아닌 조용한 일출처럼 아름다웠다. 존재를 느끼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녀의 낡은 위장 재킷, 검은 티셔츠, 카키색 바지, 그리고 흠집난 운동화는 지옥을 경험한 듯 보였다. 뉴어미디어의 맨해튼 사무실, 유리벽과 크롬 책상,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천배낭은 솔기가 해져 있었고 안에 든 무언가로 어깨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세련된 포니테일과 한 달 월세만큼 비쌀 법한 블레이저를 입은 접수원 제나는 화면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았다. 이름? 그녀는 짧게 물었다. 에밀리 카터. 저는 새로운 인턴입니다. 에밀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나의 입술이 반쯤 비웃으며 구석의 의자를 가리켰다. 저기 앉으세요. 누군가 데리러 올 겁니다. 사무실은 월요일 아침에 혼란으로 들끓고 있었다. 전화가 울리고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두드리며 사람들은 브랜드 정렬과 4분기 목표 같은 말을 주먹을 휘두르듯 던지고 있었다. 에밀리는 지시받은 대로 앉아 무릎 위 배낭을 얹고 손은 가만히 있었지만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을 관찰하며 비상구의 위치, 사람들이 대화에 기울이는 자세, 그들의 움직임의 리듬을 기억했다. 30대 중반의 타라는 칼처럼 날카로운 웃음과 완벽하게 맞춘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워치가 계속 알림을 표시하는 조이에게 몸을 기울였다. 이제 생존 캠프가 협력자를 모집하나 봐. 타라는 에밀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젤로 머리를 고정하고 너무 하얀 이를 가진 조씨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아마도 잘못된 트럭에 내려졌을 거야. 웃음은 마른 풀에 불이 붙듯 빠르고 날카롭게 퍼졌다. 몇몇 머리가 돌아가며 유리의 얼룩처럼 에밀리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저 배낭을 옮기고 낡은 끈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창밖의 회색 11월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도전처럼 떠오르는 그곳을. 그때 주니어 계정 관리자 대리기 커피를 들고 유유히 지나갔다. 그는 멈춰서 에밀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게 뭐야? 부트캠프에서 온 견학이야? 그는 근처 칸막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미어캣처럼 머리를 내밀었다. 대릭은 책상에 기대어 비웃었다. 우리는 여기 드레스 코드가 있어. 메모를 놓쳤나? 아니면 눈에 띄려는 거야?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배낭끈을 살짝 더 꽉 쥐었다. 저는 일하러 왔어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릭은 웃으며 타라에게 말했다. 아, 일이라. 그녀는 참호를 팔아 온 것처럼 보이네. 방은 재미로 떠들썩했다. 몇몇은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박수를 쳤다. 에밀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어서서 재킷을 정리하고 공급실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확고했다. 웃음은 그녀를 따라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팀 속에는 직3분에 3개의 처음에 9시 30분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과 조명이 비치는 마호가니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팀 리더 그렉은 40대의 마른 남자로 항상 상대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을 가졌다. 그는 식료품 목록을 읽듯 소개를 진행했고 에밀리에게는 거의 멈추지 않았다. 에밀리 카터 임시 인턴 물류 뭐 그런 거. 그는 그의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에밀리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운영과 공급망 조정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렉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다. 됐고, 그냥 공급 재고를 감사하게 해. 그는 그녀가 생각에서 빠진 것처럼 문 옆에 클립보드 더미를 가리켰다. 뒤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찬 바네사는 우유를 응고시킬 수 있는 찌푸린 얼굴로 이웃에게 속삭였다. 이런 고급 사무실이 군대 인턴을 고용하네. 방은 차갑고 뾰족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에밀리는 클립보드를 집어 들고 나갔다. 그녀의 운동화는 윤이 나는 바닥에서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누군가가 군대 인겨품 느낌은 뭐야? 라고 속삭였고 웃음은 복도를 따라 그녀를 쫓아왔다. 에밀리가 복도로 사라지자 펜을 돌리는 습관이 있는 단발머리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레이첼이 그렉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 확실해요? 그녀는 의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딱히 팀플레이어 같지 않잖아요. 그렉은 펜을 두드리며 비웃었다. 그녀는 임시야. 아마도 다양성 할당량 같은 거겠지. 그냥 펜을 세고 방해되지 않게 해. 방은 몇몇치 않은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은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 이미 클립보드 페이지를 집중해서 넘기고 있는 에밀리를 내다보았다. 레이첼은 돌아서며 목소리를 크게 했다. 재고는 첫인상보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웃음은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아팠다. 에밀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시 멈추고 클립보드 위로 손을 멈추었다가 계속 일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도 그런 시선과 웃음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여러분의 지원이 그것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계속해봅시다. 에밀리는 아침을 좁은 저장실에서 보내며 재고 목록의 항목들을 체크했다. 펜 상자, 종이 뭉치, 탄약처럼 쌓인 커피포드. 그녀의 손은 조용한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마치 더 열악한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녀는 잠시 멈추고 배낭에 끼워진 작은 낡은 사진을 보았다. 사막 장비를 입은 군인들, 먼지로 흐려진 얼굴들. 그러나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10시 15분쯤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10층에 화재 경보가 그 주에 세 번째로 울렸다. 사람들은 신음하며 일부는 귀를 막고 다른 일부는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다. 기술자 카일은 마른 체형의 만두머리를 하고 주머니에 베이프펜을 꽂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었다. 또 릴레이야, 제조사 필요해. 2일 아마도 3일. 사무실은 좌절감으로 들끓었지만 에밀리는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경보 패널로 걸어갔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살펴보며 마치 지도를 읽는 듯 눈을 좁혔다. 그녀는 손목을 휘둘러 덮개를 열고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릴레이를 신중하게 한 번만 눌러 재설정했다. 경보가 멈췄다. 방은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카일은 눈을 깜빡이며 그의 베이브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떻게 에밀리는 펜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다. 군대에서는 이런 걸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고쳐야 했어요. 그녀는 다시 재고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운동화는 지금은 조용했고 방은 숨을 죽인 듯했다. 에밀리가 그녀의 작업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설 관리자 칼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클립보드를 들고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덩치 큰 남자였다. 그는 경보회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소리치느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누가 패널을 건드렸어? 그는 카일을 노려보며 요구했다. 카일이 대답하기 전에 타라가 에밀리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로웠다. 그녀는 펜으로 했다는 게 더 놀라웠다. 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에밀리의 위장 재킷과 달아버린 스니커즈를 바라보았다. 너 이제 전기기사라도 된 것 같아? 그는 벽에 울리는 깊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번엔 전문가에게 맡겨, 꼬마야. 에밀리는 클립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고쳤어.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칼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다. 믿을 수 없어. 인턴들이 영웅놀이를 한다니. 방 안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몇몇 사람들은 에밀리가 목록에 또 다른 상자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며 희죽거렸다.
그녀의 손은 사이렌을 잠재운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고가 되자 휴게실은 20대 초반의 인턴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마치 라이프스타일 블로그의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에밀리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갈색 종이봉투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고 발치에는 그녀의 배낭이 놓여 있었다. 완벽한 아이라인을 그리고 확성기처럼 목소리가 큰 타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에밀리, 위장무늬는 왜 입었어? 퇴근 후에 사냥이라도 가? 그녀의 친구는 이미 펀치라인을 기대하며 희죽거렸다. 에밀리는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씻고 대답했다. 익숙해, 움직이기 좋아. 조시, 테라의 남자친구는 얼굴에 붙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웃어서 라떼를 거의 쏟을 뻔했다. 마가미를 피하기 위해 에밀리의 전체 옷값보다 비싼 하이라이트를 가진 다른 인턴 소피가 끼어들었다. 아니면 초안을 거절하는 사람을 저격하려고? 테이블은 웃음으로 터져나왔고 대리석 카운터에 웃음소리가 튀었다. 에밀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 입 더 베어 물고 소음이 그녀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샌드위치를 살짝 더 꽉 쥐었고 그게 그녀가 그들을 들었다는 유일한 신호였다.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마치 그녀의 침묵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마케팅팀은 급히 클라이언트 피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광고 캠페인을 위해 드론이 항공 영상을 찍어야 했는데 고용된 조종사가 빠져나가 쓸모없는 장비와 닥쳐오는 마감일만 남았다. 소피는 이제 스무디를 마시며 파일을 들고 지나가는 에밀리를 발견하고 말했다. 야, 위장소녀? 그녀는 비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너 그런 거친 삶 좋아하지? 드론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방 안은 에밀리가 실수할 것을 기대하며 킥킥거렸다. 에밀리는 잠시 멈추고 파일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드론을 흐깃보았다. 내 전화기로 시도해 볼 수 있어.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시는 웃으며 테이블을 쳤다.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 공군? 에밀리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기를 꺼내 드론과 몇 초 만에 동기화했다. 그녀는 완벽한 각도로 부드럽게 추적하며 영상을 찍었고 창의적 디렉터인 리사는 중간에 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다. 드론이 부드럽게 착륙하자 방은 조용해졌다. 리사는 응시했다. 어디서 배웠어?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구출 임무 중에 그 말은 무겁게 남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녀의 스니커즈는 나무 바닥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HVS의 윙윙 소리와 컴퓨터 화면에 희미한 빛만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공급 로그를 정리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마치 이를 손에 익은 것처럼 움직였다. 7시 30분쯤 디자인팀인 로렌, 클레어, 미아는 이미 그들의 최신 틱톡 아이디어에 대해 떠들며 들어왔다. 그들은 하루 동안 병사처럼 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만화 같은 총과 헬멧이 화면에 번쩍였다. 하이에나처럼 웃는 로렌은 에밀리에게 커피컵을 건넸다. 이걸로 매니저에게 격려해. 그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날카로운 혀를 가진 작은 체구의 클레어는 의자에서 에밀리의 배낭을 잡아당기며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 뭐가 들어있나 보자. 수류탄? 나침반? 다른 사람들은 클레어가 녹슨 깡통과 낡은 지도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들어올리자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해적 포물지도? 라이브 채팅은 웃는 이모티콘과 숲에서 길을 잃은 느낌 같은 댓글로 폭발했다. 에밀리는 배낭을 잡으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그건 깨지기 쉬워. 클레어는 잠시 멈췄지만 웃음소리는 계속됐고 전화기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그때 마이크라는 이름의 청소부가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는 회색 수염을 가진 나이가 든 남자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클레어의 손에 있는 지도를 흘깃보았고 눈을 살짝 좁혔다. 그는 몇 년 전 해군에 복무했었고 그 격자선과 손으로 쓴 표시가 배의 항해 테이블에서 본 것과 익숙하게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에밀리가 배낭을 가져가는 동안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의 눈을 잠깐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신호가 오갔다. 디자인팀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채팅 댓글을 읽으며 웃느라 바빴다. 오, 이 댓글은 그녀가 좀비 아포칼립스에 준비되었다고 하네. 미아는 낄낄거리며 지도를 확대했다. 에밀리는 배낭을 지퍼로 잠그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책상으로 돌아갔다. 마이크는 계속 바닥을 닦았지만 그녀가 가는 것을 보며 그의 손이 대걸레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마치 그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재무이사인 해롤드가 지나갔다. 그는 60대였고 회색 머리와 오래된 전쟁 상처로 인한 절뚝거림이 있었다. 책상에 접힌 깃발을 두고 절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은 클레어의 손에 있는 지도에 멈췄고 그는 멈춰 섰다. 이걸 누가 그렸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IRF 폭스 델타 격자를 어디서 났지? 디자인팀은 웃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에밀리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갈색 눈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내가 모든 대피 지점을 표시했어. 해롤드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변했다. 그는 더 곧게 서며 거의 경례를 하듯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절뚝거림이 더 두드러졌다. 디자인팀은 이상한 노인이라 중얼거리며 무시했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마치 방에 무언가가 들어온 것처럼. 수요일까지 에밀리는 여전히 사무실의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조용한 효율성으로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밤새 배달 일정을 교차 참조하며 책상은 포스트잇과 귀가 접힌 노트북으로 어지러웠다. 주간 회의에서 그녀는 물류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시간표와 비용 예측을 정리하여 그녀의 낡은 재킷과 맞지 않는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렉은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약한 목소리의 산만한 전달력, 넌 미디어에 어울리지 않아. 그는 뒤로 기대며 마치 체스 경기를 이긴 것처럼 비웃었다. 바네사는 옆에 있는 여자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미 농촌 소녀처럼 보이는데 이제 전략을 하고 싶대. 몇몇 사람들은 킥킥거렸다. 그렉은 에밀리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모두에게 커피 좀 가져와. 내 건 블랙에 설탕 2스푼. 그녀가 빈 컵을 들고 나가자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반항적인 창고 경비원이라는 캡션과 함께 올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그녀는 민병대 회의에 가다가 길을 잃은 건가? 에밀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아래층 카페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한 잔돈을 세며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카페에서 문신이 소매에서 살짝 보이는 젊은 바리스타 쌤은 에밀리가 구겨진 지폐를 건네는 동안 그녀의 차분한 집중력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가 매일 와서 항상 같은 평범한 커피를 주문하는 것을 봤다. 아무런 소란 없이. 하지만 오늘은 호기심이 생겨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회사원 같지 않네요. 그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에밀리는 그의 눈을 잠깐 마주쳤다.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샘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트레이를 건넸다. 그래서 당신은 뭐죠?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본 것처럼 보여요. 에밀리는 잠시 멈추고 트레이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스쳤다. 그냥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녀는 말하고 걸어갔다. 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녀의 사진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고 댓글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샘의 질문이 그녀를 멈칫하게 하거나 그녀의 손이 쟁반 위에 머무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종류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커피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스피커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고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사람들은 짜증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일은 또 다른 오류라고 중얼거리며 타이핑을 시작했다. 에밀리는 쟁반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고 턱이 굳어졌다. 알파 브라보 호출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옥상에서 누군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어. 사무실은 웃음으로 터졌다. 그렉은 눈을 굴렸다. 그녀는 지금 액션 영화 속에 있다고 생각해. 바네사는 킥킥거리며 말했다. 다음은 뭐지? 창문 밖으로 낙하산 타고. 에밀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계단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운동화가 배낭을 두드리며 어깨에 부딪혀 넣었다. 계단 중간쯤 에밀리는 톤이라는 이름의 보안 경비원을 지나쳤다. 그는 아침 내내 사무실 카메라를 지켜보며 에밀리의 조용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칠 때 그는 이봐, 천천히 가. 왜 그렇게 급해? 라고 외쳤다. 에밀리는 멈추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옥상에 문제가 생겼어?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듯한 짧은 목소리로 말했다. 토니는 찡그리며 껌을 씹는 것을 잠시 멈췄다. 그는 몇 년 전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와 자세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군인처럼. 그는 망설였지만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무정의가 백업을 요청하며 잡음이 섞여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이 가득했지만 토니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옥상문이 쾅 하고 열리며 에밀리가 나왔다. 그 순간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낮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점점 커지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사무실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어 휴대폰을 꺼내 군용 헬기를 촬영했다. 조시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 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있어. 그렉은 앞으로 나서며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그걸 불렀어? 여긴 민간 건물이야. 에밀리는 돌아서며 머리카락이 로터 바람에 휘날렸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왔어. 이번에는 웃음이 더 컸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전술 장비를 입은 남자가 헬기에서 내려왔다. 그의 부츠가 옥상에 무겁게 닿았다. 카터 중위, 그가 외쳤다. 미션 플래그 상태.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휴대폰이 내려지고 눈이 커졌다. 토니, 그 보안 경비원은 옥상에 도착해 그 외침을 들었다. 그는 멈춰서서 무정의를 손에 든 채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세는 더 곧고 날카로워졌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입었던 역할에 들어가는 것처럼. 활성화. 그녀가 바람을 뚫고 말했다. 토니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그 호출 신호를 몇 년 전 적색 구역에서 사라진 전술부대에 대한 브리핑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무정의를 손에 든 채 말할지 경례할지 망설였다. 아래층에서는 사무실이 누군가의 휴대폰 라이브 피드에 몰두해 있었지만 아무도 토니의 반응이나 그가 에밀리를 퍼즐처럼 조각 맞추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에밀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자세가 더 곧고 날카롭게 변했다. 마치 그녀가 절대 떠나지 않았던 역할로 돌아가는 것처럼. 활성화. 그녀는 바람을 뚫고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헤드셋을 건네고 헬기를 가리켰다. 아래층에서는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누군가의 휴대폰에 떠있는 라이브 피드를 응시했다. 그때 뉴스가 전해졌다. 테라라의 노트북에 헤드라인이 떴다. 블랙호크, 최옥고시오 겐타의 수 알파 복귀. 가장 젊은 전술 지휘관이 공개 등장. 오래된 영상이 돌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겨우 19세의 새에 참에서 헤드셋을 쓰고 총격 속에서 대피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젊었지만 눈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고 단호했다. 또 다른 클립에서는 그녀가 모래 폭풍 속에서 의료팀을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다. 폭발이 배경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회의실에서는 리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에밀리가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계속 재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건 아마추어 작업이 아니야. 그녀가 혼잣말했다. 부드럽고 전문적인 각도를 확대하며 그녀는 여전히 전자담배를 쥐고 있는 카일을 불렀다. 이거 봐. 이건 군사적 정밀성이야. 카일은 옥상에 있는 헬기의 라이브 피드를 힐끗 보며 찡그렸다. 그녀가 뭐라고 생각해? 어떤 작전 요원? 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키보드를 멈추며 에밀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사무실은 헬리콥터를 구경하느라 리사의 조용한 깨달음이나 그녀가 들어온 영상을 개인 폴더에 저장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무실은 이제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가리키고 스크롤했다. 저거야. 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시는 휴대폰을 응시하며 비웃음이 사라졌다. 클레어는 낡은 지도를 여전히 쥐고 있었고 그것을 방사능처럼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해럴드는 사무실 문 옆에 서서 자부심과 고통이 섞인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 지도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미공개된 군사항법 차트로 적색구역 장교들만이 소지한 대피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그것을 배낭에 점심을 담은 녹슨 통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마치 그저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또 다른 물건처럼. 헬기의 소리가 사라지자 안경을 쓰고 소매를 잡아당기는 습관이 있는 주니어 HR 담당자 아만다는 휴게실에서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녀는 막 공개된 국방부 공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블랙호크 7 알파와 카터 중위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하며 불타는 차량 앞에 서 있는 전술 장비를 입은 어린 에밀리의 흐릿한 사진을 발견했다. 아만다는 소피가 돌아볼 정도로 크게 숨을 들이켰다. 뭐? 소피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만다는 휴대폰을 앞으로 밀었다. 이게 그녀야? 이게 에밀리야. 휴게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모여들어 그걸 보았다. 공지는 3년 전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었다. 적색 구역에서 길을 잃은 전술부대를 구한 가장 젊은 지휘관이 이끈 임무였다. 아만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바뀌었다. 진실이 마침내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옥상에서는 국방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머리를 하고 클립보드를 든 여자가 에밀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략적 인력 보호,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조정하고 헬기에 올라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문이 닫히고 블랙호크는 스카이라인을 넘어 사라졌다. 아래층에서는 사무실이 조용했다. 로터드 소리가 멀어져 갔다. 여파는 빠르게 찾아왔다. 그렉은 그날 오후 HR에 호출되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반란창고 경비 초소가 그의 계정으로 추적된 후 해고되었다. 바네사의 에밀리의 시골 소녀 외모에 대한 속삭임은 바이럴되었고 스크린샷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주요 출판사와의 책 계약이 무산되었다. 디자인팀의 하루 동안 군인 비디오는 잔인하다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삭제되었고 로렌은 의류 브랜드 후원을 잃었다. 클레어는 온라인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의 게시물은 수백만 번 공유된 에밀리의 전장 영상 클립 아래에 묻히였다. 사무실은 그 후 에밀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뉴스 사이트와 국방부 공지, 그리고 커피 머신 옆의 조용한 대화에서 계속 회자되었다. 그녀는 블랙호크 우즈라 알파의 가장 젊은 전술 지휘관, 적색 구역에서 대피를 이끌고 사무실을 떠난 카터 중이었다. 그들이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후 며칠 동안 청소부 마이크는 테라와 조시가 바이럴 영상을 속삭이는 것을 들으며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걸레질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건드린 건지 몰랐지. 그는 마치 사실을 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타라는 아이라이너가 번져 얼굴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우린 그냥 장난친 거였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칸드? 마이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수염이 빛을 받았다. 그런 농담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잃게 만든다. 그는 다시 걸레질을 하러 돌아갔고 타라와 조시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그 경고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처럼 남아 있었다. 에밀리가 없는 것이 그녀가 있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사무실은 그녀가 없으니 더 작아 보였다. 삶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머무르는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로 판단한다. 에밀리 카터는 그 사무실에서 매일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았고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조용히 간직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시끄럽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저 현실적이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를 눌러 마음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세요.